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로봇계, 현무5, KF-21 등 한국의 국방력을 과시한 행사였는데요. 외신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로봇 군사 기술이 대테러 작전과 감시 임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이 미래 전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죠. 댓글에서도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무인 군사 기술이 핵심이 될 미래 전쟁에 있어 한국은 벌써 최첨단 개발을 이룩하고 있다는 찬사부터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까지 칭찬 일색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이를 보고 말도 안 된다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카이토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 군수업체에서 15년 넘게 복무한 직장인이자 밀리터리 오타쿠입니다. 언제나 우리 일본의 국방력에 기여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죠. 일본의 전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황금시대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확신하는데요. 우리 군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요. 20세기 이전에는 중국에 비해 뒤처졌다고 보지만 그 후로는 과거부터 사무라이 전통과 러일, 전쟁 승리 등으로 세계적인 군사 역량을 자랑할 수 있죠. 현대 국방비나 최첨단 기술력으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고요.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는 것이 뿌듯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서는 늘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이런 자부심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보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한국의 국군의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그 영상을 클릭할 때만 해도 단지 호기심 정도만 있었어요. 얼마나 후진 재래식 무기로 고리타분한 시가행진을 할지 뻔해 보였습니다. 군사력이 대단할 것 같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기념인가 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그저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영상이 시작된 후 저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 처음 눈에 띈 것은 로봇계의 등장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엔 저게 뭐야 장난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군사 퍼포먼스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로봇계는 대테러 작전이나 감시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전형 장비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라 첨단 군사 기술과 전술이 융합된 무기였던 거죠. 한국이 저 정도 수준의 무인 로봇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장비였고 일본은 아직 로봇 기술력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논쟁만 있을 뿐 한국처럼 활용하지는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이런 로봇 군사 기술을 실전에 가까운 방식으로 시연하는 걸 보고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외신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그저 한국의 전시용 행사일 거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는데 외신들은 한국의 로봇 군사 기술이 대테러 작전과 감시 임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도 깊었고 외신 기자들은 이 기술이 미래 전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은연중에 그들의 기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게 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서 시청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태권도 시범이었는데 자위대의 전통 무술과 비교해서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죠. 무술에 관해서는 일본 무술이 세계적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유도는 오래전부터 세계에 보급되어 있고 킥복싱은 현대에 와서
글로리와 원챔피언십이라는 격투기 단체를 중심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죠. 유술은 남미로 넘어가 브라질리언 유술로 발전해 UFC에서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과거 사무라이, 닌자와 같은 존재들만 봐도 이미 우리 일본에 얼마나 뿌리 깊게 무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한국의 태권도쯤이야 평범한 발차기 무술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빨리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특전사들이 보여준 태권도 시범은 단순한 무술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480명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단결되는 그들의 정신력은 일본 자위대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들의 격파 시범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전투 상황에서의 실전 능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 연습해서는 절대로 연출할 수 없는 무술 행사였죠. 그들의 사나운 표정과 고난도 격파 시범을 보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들과 맞붙게 된다면 일본 자위대가 이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군인의 기강이 얼마나 바로잡혀 있는지, 그들이 팀워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혼자만의 무술이라면 일본의 무술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군사 전략은 팀워크와 강인한 정신을 기반에 두는 것이니까요. 요즘 일본 신세대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 특전사를 보니 진정한 무인의 기계는 한국에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 착잡했죠. 한국에서 말하는 군인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댓글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특전사들의 강력함과 단결력에 감탄하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라면 객관적인 시각일 테니 저처럼 착잡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일본인이고 일본의 군사력에 자부심을 느꼈던 터라 저도 모르게 한국군과 자위대가 맞붙게 된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망설임이었죠. 30년 전만 해도 일본의 경제 호황으로 자신감이 넘쳤고 심지어 미국을 통째로 삼킬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해서 당연히 한국은 상대도 아니라고 여겼지만 이제 한국은 저희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진짜 충격을 받은 건 한국이 공개한 미사일 현무5 때문이었습니다. 발사대 차량을 보니 바퀴가 18개나 달려있던데 그 거대한 차량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밀리터리 오타쿠인 저조차 이런 무기를 보고 압도당한 거죠. 심란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사일의 크기와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최대 9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자체로 괴물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심지어 현무5는 단지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지하 벙커같이 강력하게 설계된 목표물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대단했습니다. 현무5가 이 정도의 성능을 자랑한다면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의 수준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였죠. 일본 자위대가 갖고 있는 방어 체계로는 이 정도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란의 재래식 미사일로도 이스라엘 방공망의 틈새를 뚫었다고 하던데 현무5와 같은 첨단 미사일을 과연 일본 방공망으로 완벽히 막아낼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제 전장에 투입된다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도 쉽게 맞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종종 핵무장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런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의 독자적 보유마저 가능해진다면 일본에게 정말 위협적이었죠. 이제 한국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을 넘어서 주변국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밀리터리 오타쿠로서 가장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공군력에서도 자위대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공군력으로 시작해 육상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정석이라 공군의 첨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사일과 함께 전투기 기종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그날 눈에 들어온 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KF-21 초음속 전투기였죠. 공군력만큼은 일본이 한국에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니
꼭 일본이 앞섰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KF-21는 단순히 외국에서 들여온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실현하고자 한 결과물이었죠. 자체 개발한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공위성만큼이나 해당 국가의 제조력과 과학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품입니다. KF-21은 한국이 첨단 레이더와 장거리 탐지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설계한 만큼 단순한 퍼포먼스 이상의 전력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도 개발할 단계에 오른 것이고, 정말 기초체력이 탄탄한 국방 선진국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과거 후발주자로 까마득하게 멀리서 저희 일본을 쫓아오던 때와는 너무도 달라진 거죠. 그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장기 불황에 허덕이면서 정체되어 있었으니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더군요. 이런 무기들을 보고 나니 블랙 이글스의 공중 비행이 단순한 요식 행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들은 다이아몬드 대형과 독수리 대형을 완벽하게 형성하며 하늘을 가로질렀고, 이를 본 전 세계는 그들의 공중 기동 능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하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군사기술을 발전시켰는지를 상징하는 장면이었고, 실전에서 그들이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글로벌 기사를 보며 저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주도하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가 아닌 군사적 라이벌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분명 제가 본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단순한 행사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이 우리 일본의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처럼 핵무기 하나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점에서 군사력이 만만치 않고 첨단 기술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서로 목숨을 걸고 대치하느니 상생을 도모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국군의 날 행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군의 군사력을 처음으로 깊이 깨달은 것은 2024년 1월에 있었던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3국 합동훈련 때였습니다. 밀리터리 오타쿠인데다가 군수업체 직원이다 보니 여러 경로로 합동훈련이나 자위대의 훈련 상황을 파악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도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진행된 훈련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심드렁하게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점점 자세를 바로 잡게 되더군요. 예상과 달리 한국군이 보여준 대잠수함 전술과 해상 방어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한 통합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항공 전력을 실전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희 일본이 굳이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귀찮은 사항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미국과의 동맹만 단단하다면 저희로선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니 굉장히 민첩해서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잘 알았죠. 이 훈련에서 저는 한국군이 보여준 전술적 유연성에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그들의 통합 방어 체계는 정말 빈틈이 없었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했죠. 이 훈련을 통해 저는 한국군이 전술적 대응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동성과 전술적 융통성은 저희 자위대와 비교할 때 실전에서 훨씬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합동훈련 자료를 보고 인정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부심의 근거인 일본의 군사력과
첨단 과학기술에서조차 한국이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다시 한번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비겁했습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쌓아온 군사적 업적과 기술력 그리고 전통적인 자위대의 위상을 한국이 넘볼 수 없다는 믿음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한국의 기술 발전과 첨단 전력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었죠. 그러면서도 저와 같은 밀리터리 오타쿠들의 모임 자리에서는 제 생각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군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나 사용하면서 아직도 구시대적 전술에 의존하는 군대라는 말을 내뱉으며 여전히 일본이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믿는 듯 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그런 우스갯소리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분명히 한국의 군사력과 발전을 확인했는데도 일본이 최고라는 말만 듣고 있었으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일본을 따라잡고 어쩌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엄연한 현실을 모르고 자위대 찬양 일색인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일본의 군사적 위상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걸 느꼈거든요. 놀랍게도 일본의 젊은 세대도 이미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K-팝과 같은 한류 문화는 이미 한참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한 지 오래되었고 한국의 모든 것을 세련되게 여기고 있었죠. 오사카의 한 카페에서 젊은 커플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자는 일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한국의 경제적 우월성과 기술력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내 세대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 한국을 동경하며 일본의 쇠퇴를 당연시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위기감을 느끼게 했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국을 지키려는 마음을 잃고 한국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왜 일본에 있는 거냐? 고 따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한국이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맞받아치더군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건 일본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과거에는 자국에 대한 애국심과 군사적 자부심이 강했던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더 동경하고 일본의 쇠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죠. 이는 저희 자위대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역할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이시바 전 방위상이 발언한 내용이 저를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는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일본에게 자살 행위와 같다고 말하며 아시아 나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는 일본이 더 이상 독자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었죠. 처음에는 그 발언이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기술적 발전 속도를 체감하면서 그의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고립된다면 저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거죠. 이시바 시게루의 발언이 정치권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저는 한국과의 군사 동맹이야말로 일본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위대의 힘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없으며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미국과 함께 동북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미국과 함께 억제력을 강화해야만 일본이 군사적 고립을 막고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이제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자만할 수 없으며 한일 동맹이야말로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일본과 한국이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디 저희와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일본 군수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타카하시 카이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군사력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의 군사기술력에 크게 충격을 받고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네요. 그의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한국-일본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자부심 넘치는 한국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